네, 퇴근길 라이브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예의 바르신 센터장님이 네. 이제 우리 박원갑 수석연구위원님이 들어오시는 것 보고서 또 인사를 주셨는데요. 네. 요즘 사실 뭐 요즘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좀 꺾이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하락하는 속도와 폭이 너무 가팔라서 경착륙이 될 것을 이제 정부에서도 우려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완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고요. 이제 집이 없는 그동안 이제 무주택자로서 너무나 이제 높은 부동산 가격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락기에 나도 내 집 마련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금리가 높아서 이것마저도 선뜻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지만요. 오늘 관련해서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에 이분을 모셔서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새 진짜 하루하루 네. 자고 일어나면은 뭔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뭘 풀어준다, 완화한다 이런 얘기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위원님께서 보셨던 뉴스 중에서 정부가 이렇게까지 한다고 싶었던 그런 이슈 혹시 있으셨나요? 저는 취득세 인하하고요. 네. 그다음에 임대주택 등록 관련해서 아파트도 허용해주겠다는 게 가장 눈길을 끌었어요. 그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공격적인 규제 완화일 수도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국회 법을 통과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돼요. 아까 시장이 급냉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하고요. 2008년 그리고 2012년 하우스프 사태가 굉장히 집값이 많이 빠졌는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냉각 속도가 빠릅니다. 왜 그랬을까? 심각하군요. 저는 가장 큰 원인을 스마트폰으로 봅니다. 스마트폰. 하루 종일 이만 보고 있잖아요. 네. 시세 보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빠른 속도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전달되면 생각이 비슷해져요. 그때 2012년 때보다 10년 지난 지금이 정보의 속도, 유통 속도가 훨씬 빨라졌기 그렇죠. 때문이다. 소비자 그만큼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집을 사지 않으려니까 수요에 큰 싱크홀이 발생한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더 떨어짐을 막기 위해서 받침대를 자꾸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정부가. 이걸 연착륙이라고 하는 거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의 변동률이, 그러니까 하락률이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네. 하는데 지금 어느 수준 정도입니까? 보통 이제 지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계 지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요새 좀 활용되는 게 실거래가 지수가 있습니다. 실거래가? 네, 실거래가 지수로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로 와닿을 거예요. 한국 부동산원 조사를 보니까요. 올 들어 1월부터 10월까지 두 달치는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서울이 한 13%, 그다음에 경기도가 15%, 인천이 17% 정도 빠졌어요. 전국 평균은 한 10%. 네. 지방은 이번에 별로 안 빠졌습니다. 한 5% 정도 빠졌는데 지금 두 달치가 더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인천이 정확하게 17.7%가 빠졌으니까 네. 20% 이상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11월, 있는 거죠. 12월 데이터까지 합하해 보면 그렇죠. 이 추세로 본다면. 네. 물론 지금 많이 빠진 돈은 뭐 고점 대비해서 뭐 30~40%. 예, 그렇죠. 40% 심지어 50% 빠진 곳들도 나오니까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가격도 많이 빠지고요. 네. 그리고 거래량도 보면은 굉장히 뭐 거래 절벽 얘기 많이 네네. 들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 재고가 올해 기준으로 한 1,898만 채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거래 회전율이 2.4%밖에 안 됩니다. 2010년 이후에 평균이 한 5.9% 정도 되는데 얼마나 거래 빙하기인지를 여실히 볼 수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렇게 일반적인 매매 가격에 대한 급락이나 거래 절벽이 발생되다 보니까 또 연쇄적으로 이제 임대 시장으로까지 이제 좀 그 분위기가 번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임대 시장에 대한 상황도 한번 지금 시장은요 외부 충격이 이렇게 가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자산 시장이 사실상 동조화하는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겠죠. 이걸 이제 상관성
붕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원래 자산 간의 상관성이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분산한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요. 어떻게 보면은 탈동조화, 비동조화라는 게 없어집니다. 지금 매매나 전세나 다 같이 빠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매매보다 전세가 더 빠졌습니다. 네. 수도권 기준으로 보니까. 이 얘기는 많은 걸 시사하는 거예요. 갭 투자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요. 세입자가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세입자가 나간다고 그러면은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빼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돈이 어디 있어요? 새로 들어온 세입자 대출도 기존에 다른 대출이 있으면 그것도 여의치 않을 거고. 그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다가 이거를 이제 기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을 이건 이제 빚돌려 막기와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죠. 근데 잘못하면은 여기 돈이 없다면요. 이 세입자가 경매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조바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보면은 그 영끌 비투해서 집을 산 사람도 있을 거고죠. 거기 사는 사람이겠죠, 그죠? 또 한 사람은 갭 투자하는 건데 사실상 갭 투자나 영끌 비투나 빚내서 집 산 거는 똑같습니다. 세입자한테 무이자로 돈을 빌린 거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영끌 비투보다 훨씬 더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바로 갭 투자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전에 갭이 1억 원 정도였다면 지금은 전세가가 낮아지면서 2억, 3억 이렇게 불어난 그 차익을 그렇죠. 일부에서는 이제 역전이 된 이제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요. 과거 IMF 때도 그랬고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그렇고 항상 위기가 오면요. 전세 가격이 더 빠집니다. 전세는 근본적으로 취약한 사금융이에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거죠. 이걸 보고 이제 가격 순응자라고 표현합니다. 프라이스 테이크라고 그러는데 가령 이제 집이 만약에 2억짜리가 있는데 이게 1억 8천으로 떨어지면은 고통을 받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세를 놓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2억인데 이게 전세 가격이 1억 8천으로 떨어졌다면 집주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2년 뒤나 혹은 4년 뒤에 올려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돈을 덜 꾸면 된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전세는 기본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올려받으면 되니까 손실 회피에 대한 어떤 부담이 크지 않아요. 매매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시장 가격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시세를 낮춰서 빨리 어떻게 보면 빚돌림 막기를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값이 매매값보다 더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집값이 이 정도로 떨어졌으면 바닥 얘기가 조금씩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 바닥 얘기하는 거 좀 섣부른 건가요? 아주 섣부르죠. 지금 뭐 바닥이 아니라 뭐 지하 8층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도 하는데 지하 8층이라면 뭐 얼만큼 그만큼 많이 떨어진다고. 뭐 지하 5층이나 8층이나 같은 말인데. 네. 근데 이제 원래 이 바닥론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아요. 바닥은 한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흔히 말하면 이제 바닥이 이제 바닥을 친다고 그러잖아요. V자형 바닥. 이게 이제 빗살무늬 토기형 바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급락 후 급등.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지난다는 말도 있고요. 그건 횡보한다는 거죠. 아니면 좀 빠진다는 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바닥을 다진다는 표현을 합니다. 하방 경직 뭐 이런 표현. 아니요, 그거는 이제 지나는 거고. 약간 이제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어떻게 보면 더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지 않고 약간 이제 매물 일부 소화되면서 약보합세 혹은 약세를 띠는 걸 말하는 건데,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바닥론은요,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꺼내는 사람은 주로 바닥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소망적 사고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락론자는 절대로 바닥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제 착시나 담론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매스컴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결국은 제 생각에는 통계 수치도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바닥에 이런 걸 하려면은 결국 현장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번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통계 지표하고요. 실거래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요 우리가 2012년 4분기가 서울 수도권에서는 바닥이었어요.
이 사회적 스트레스가 거기에 달했을 때 제가 오죽하면은 그때 자기 앞으로에 제가 그 전문가 패널로 나갔을 때. 네네네. 그런데요 실제 통계 지표로 보면요 KB 시세로 보면은 언제가 바닥이었느냐 약 1년 한 2, 3개월 지나서 2014년 1월부터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통계 지표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 그건 사후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랜드마크 아파트의 실거래가들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선행지수 성격을 갖고 있긴 해요. 그런데 지금 보통 사후적으로 어떻게 짓게 되는 통계들은 항상 늦어요. 그러니까 바닥과 정점은 항상 사후적인 그렇습니다. 성격이 좀 짙다라는 거죠. 지나가 봐야 알죠. 그건 너무 물론 이제 큰 흐름을 보는 데는 필요하죠. 뭐 PIR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주택 구입 가격 지수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요번에 만약에 집을 싸게 사시려면은 중요한 게 대단지 랜드마크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항상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그 실거래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거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요? 바닥에서 거래량이 많아지면은 그거는 이제 하방 경직성이 강한 거죠. 주식에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랜드마크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예의주시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그거는 한 달 있다가 한 달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죠 지금. 조금 시차는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저희 KB에 어떤 지표가 있느냐면요. KB 선도 50주수라는 게 있어요. 선도 50주. 리딩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50개라는 것은 시가총액이 많은 50개 단지를 모아놓은 거예요. 아, 50개 단지를요? 예. 그 무슨 선행성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심한 불황이라도 5천 가구 넘는 대단지는 한두 개가 거래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급매도 아니죠. 급매인데 그게 뭐예요? 다른 매물까지 압박을 하는 겁니다. 연쇄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나홀로 아파트하고 이런 소규모 단지들은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은 이게 5% 빠져 있고 그래요. 그것도 급매물이라고 그래요. 의미를 둘 정도는 아니다라는 시세 포착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빠질 때는 대단지가 먼저 빠지고 그리고 또 많이 빠지고 오를 때는 어때요? 선행성을 띠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항상 5천 가구 넘거나 적어도 한 2천 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서 과연 거래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도 가바닥이 있고 진바닥이 있어요. 그건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결론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타이밍을 재지 마시라는 거예요. 타이밍은 잘 안 맞습니다. 프라이스를 보고 판단하셔야지. 고점 대비 낙폭이 큰 그 아파트를 만약에 사실 거면은. 근데 고점 대비 낙폭이 크다 적다는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저 아파트가 한 5년 사이에 정말 100% 넘게 가격이 올라서 내가 봤을 때 저 한 80%는 빠져야지 고점 대비 하락한 거야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한 30%는 빠져도 오, 저 정도 빠져도 많이 빠진 거지 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지표는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따르면은 그런 이제 이른바 착시 현상을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작년 4분기의 평균 거래 가격을 보시라고 작년이 아니지 그럼 2021년이 되겠죠. 2021년 4분기가 되겠죠. 그때 평균 가격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더 보수적이라면은 2021년 평균 거래 가격으로 보셔도 요새 뭐 엑셀 좋잖아요. 그래서 평균 내서 그렇게 보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약간의 힌트를 주셨던 부분이 이제 벤치마크를 설정해 두는 것이 이제 그렇죠. 뭐 대단지. 위원님한테 이 대단지는 적어도 아까 그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KB 어딘지? 선도 50주수 같은 거잖아요. 뭐 선도 50에 강남 반포 따지면 뭐 반포 자이 뭐 이런 건가요? 그리고 다 들어있을 겁니다 아마. 아니면 헬리오시도 들어있을 거고 뭐 엘스 리센치 이런 데 다 들어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서울 집값을 만약에 기준해서 보면 강남도 있을 거고요. 또 최근에는 마용성, 노도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그 지역으로 나눠서 봤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장 흐름을 판단하는 데는 어디가 조금 더 지금 많이 빠진 곳이 항상 일종의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가격 조정이 큰 쪽이. 지금 KB 시세를 보니까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좀 많이 빠진 데가요. 서울에서는 도봉구, 노원구, 그다음에 성북구 이런 데가 좀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강남에서는 송파가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제가 타이밍이 아니라 프라이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착시 현상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해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요 우리나라의 세금을 낼 때 기준이 공시가격이죠. 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된 실거래가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주로 잠실, 그다음에 고덕, 그다음에 수도권에서는 수원, 그다음에 동탄, 그리고 송도 이런 데예요. 그럼 보면은 근데 단기적으로 또 상승할 때도 상승폭이 좀 컸던 지역이기도 하네요. 그럴 수 있죠. 오히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번에 장세가요. 지난 2008년하고 2012년하고 완전히 이게 다릅니다. 이걸 차이의 반복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이클인데 항상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이번 하락장에서는요. 과거의 패러다임이 저희랑 통하지 않습니다. 자, 요번에 어디가 많이 이번엔 빠졌는지 다르단가요? 잘 보세요. 요번에 시장은 2030 MZ세대들이 주도한 거예요. 2008년은 베이비 부모가 주도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때는 버블이 뭐가 했느냐? 대형, 재건축, 강남이었죠. 이번에는 어디가 버블이에요? 소형. 중소형. 그다음에 국민주택. 그렇죠. 그다음에 신축. 그다음에 주로 비강남 쪽이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집을 사시려고 그러면은 바로 이 낙폭이 큰 곳이 저는 유망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역세권의 중소형 새 아파트가 가격이 급락이 왔습니다. 왜냐? MZ세대들이 재건축을 안 샀어요. 그리고 대형을 안 샀습니다. 기본적으로 MZ세대는 바퀴벌레하고 같이 안 살겠다는 세대예요. 신축을 굉장히 선호하죠. 펜식에 가까울 정도로 선호하죠. 그죠? 그다음에 뭐 대형을 살 돈이 있나요? 이번에 보시면은 기존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역세권의 중소형 아파트는 수요가 탄탄하니까 집값이 안 빠진다고요? 이번에 더 빠졌는데 대형은 오히려 오른 데도 있어요. 과거에 재건축 아파트가 위기가 오면은 폭락이 왔죠. 이번에도 물론 빠진 데도 있지만 일반 신축보다는 덜 빠진 데가 많단 말이에요. 목동 아파트가 물론 빠졌죠. 많이 빠졌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여의도가 많이 빠졌대요? 안 빠졌잖아요. 물론 지금 뭐 잠실 5단지나 음마 아파트는 좀 빠졌지만 다른 지역은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제가 현장이 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존의 어떤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절대화했을 때 얼마나 큰 어떻게 착오가 빚어지는지를 이번 시장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주체 세력이 달라지면요, 시장 흐름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주체 세력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 조금 전에 2008년에는 베이비붐 세대니까 사실 저한테 해당되는 거였거든요. 그때 집 사셨어요? 네, 사실 그랬었죠. 이제 그때는. 그리고 20, 30대가 이번에 장세를 했다라면 다음을 주도하는 세대는 누굴까는 조금 궁금하거든요. 제가 뭐 트렌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또 이번에 트렌드 부동산 트렌드 수업을 낸 저자잖아요. 제가 트렌드 쪽에서는 저도 뭐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요 알파 세대로 가기는 좀 일러요. 알파 세대 10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제 생각에는 이 트렌드가 10년에서 한 20년 정도는 MZ 세대가 이끌어 간다고 계속해서. 봅니다. Z 세대는 20대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제 금리 자체가 높잖아요. 이제 그러면 사실 이제 금리나 대출 조건이 녹록치 않다 보면 레버리지를 익히는데 사실 진입 세대는 부담을 좀 더 크게 느낄 거고. 어느 정도 그 자본을 축적했었던 기성 세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혼란스럽거든요. 다음 세대, 다음 사이클을 주도할 수 있는 세대가 과연 누가 될 것인지. 그런데 일시적으로 지금 40대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윳돈이 있어서 뭐 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부동산이든 세상이든 결국은 항상 젊은 층이 만들어간다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속으로 합니다. 소비 문화는요 네. 주로 20대 여성들이 만들어가고 네네. 주거 문화는 30대 중반 여성 특히 이제 결혼하신 분 네네. 이런 분들이 그 흐름을 만들어간다고 봅니다. 아, 네. 그래서 예. 예전부터 집사람 얘기 잘 들으라고. 맞아요. 집살 그래서 뭐 때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여자 뭐, 말 들어야 된다. 뭐 경제학 그 자꾸 배우려고 그래서 하지 말고 집사람 얘기 잘 듣는 게 네. 바로 경제학의 기본이다. 뭐 요새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더라? 뭐 미용실에서 1시간 있으면은 경제학 배울 거 다 배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렇죠. 물론 이제 직관이 뛰어나서 그런 거예요, 여성분들이. 근데 뭐 항상 그게 옳지는 않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이성적인 분석도 필요하고 직관도 필요한데 지금은 저는 직관보다는 오히려 이성적 분석이 나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좀 직관이 좀 맞고 위기 때는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죠. 이제 뭐 지금 뭐 영끌족들의 투자가 어려워졌다라는 것은 팩트인데 네. 앞으로 이제 뭐 자가 비율을 높인다라든가 수요자를 조금 보호하기 위해서라면은 아무래도 젊은 세대를 위해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을 만한 정책이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뭐 취득세를 있죠. 감면한다든지 뭐 올해부터 대출. 그거 나오죠. 대출 말씀하신 완화. 그 뭐 특례 보금자리론도 네. 나오잖아요. 그거 뭐 연봉 지금 기준 없애고. 공시가격 뭐 9억에 뭐 5억까지 대출해주고 뭐 소득 제한도 없애고 또 뭐 대출 금리도 한 4% 중반대까지 그런 여러 가지 대책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거는 조건이 아니거든요. 취득세 가령 뭐 깎아준다고 들국집 사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매입가를 낮추는 거 외에는. 그래서 자꾸 제가 싸게 살아 무조건 싸게 살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분양도 있을 거고. 그렇죠? 분양을 무조건 받아요? 네네. 적어도 주변 시세보다 10% 싸야 돼요. 지금은. 이번에 둔촌 중공 한번 보십시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아무리 입주가 좋더라도 싸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분양을 꺼리는 그러니까 손실의 피가 극에 달한 거죠.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경매도 올 중하반기부터는 좀 매물들이 나올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금매로 사셔도 되고. 근데 좀 급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바닥하고 나서 바닥 확인하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지금 가장 큰 변수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 변수가 또 등장했잖아요. 이 경기 침체 문제 아니에요? 사실상 지금 변수는 저는 금리보다 경기 침체를 보는 거예요. 아, 네. 뭐 금리는 어차피 우리 가시권에 들어왔잖아요. 네네. 뭐 대체적으로 3.5% 뭐 한 번 더 올린다는 거죠. 혹은 뭐 조금 더 3.75%까지 보는 게 현재는 공통적인 시각인데 뭐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경기는 어떻게 될 거냐?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1%대? 뭐 정부는 1.6, IB들 글로벌 IB 보니까 1.1. 노무라 정권은 마이너스 1.3이더만요. 역성장이 저는 이거 보고 좀 걱정이다 싶었는데 조금 노무라 정권 전망이 좀 극단적이라는 그런 얘기는 좀 들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변수잖아요. 네네. 그래서 변수는 뭐냐면 상수나 고정 변수가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는 변화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은 사실상 올해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는 제가 보면 경기 침체라고 봐요. 네, 그렇군요. 2차 충격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막 V자형으로 반등 오기가 좀 어려우니까 제 생각에는 뭐 바닥을 충분히 확인하고 접근해도 뭐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가격에 있어서의 뭐 반등이나 이제 정부에서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네. 규제를 많이 풀어주려고 네. 하잖아요. 지금 오늘 보니까 오늘만 해도 단독 기사가 여러 네. 가지 나왔는데 중앙일보에서 나온 단독 기사 강남 3구 용산 빼고 문정부 때 부동산 규제 싹 푼다라고 하면서 여권의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몽땅 다 풀 것이다. 그러니까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 다 푼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삼성, 청담, 대치, 잠실 토지 거래 허가제 이르면 6월에 해제한다. 이런 기사도 지금 나온 상태예요. 앞부분은 국토부에서 해명 자료가 나왔어요. 네. 아직 확정이 안 됐다.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전반전 방향성은 네.
아주 핵심 지역, 그러니까 집값이 불안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푼다는 그 트렌드는 아마 흐름은 맞는 것 같고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도 제 생각에는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잠실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거든요. 그거 지금 곤두박질 친 상황이고 원래 6월까지 1년 이게 지정한 거잖아요. 뭐 굳이 뭐 지금은 풀어도 뭐 시장이 다시 뭐 크게 뛰거나 불안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뭐 그거는 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도 봅니다. 이렇게 풀려봤자 가격이 그렇다고 급반등하지도 않을 것이다로 보고 계신 거군요. 지금 금리나 경기 침체가 무섭잖아요. 아무리 시장이 풀어줘도 지금 살 여건이 안 될 것이다. 제 사회자님한테 내가 돈을 내가 공짜로 10억을 빌려드린다. 한 상상을 해봐요. 저 돈 없습니다. 상상을 해봐요. 지금 사시겠어요? 아니 MZ세대로 돌아갔어. 10억이요? 네. 지금요? 네. 저는 저기 어딘가에 땅을 사겠습니다. 그거는 자유시고 그건 MZ세대 스타일이 아니에요. MZ세대는 땅 안 삽니다. 아파트 외에는 부동산 잘 안 사요. 아니, 그만큼 이제 아파트 가격은 더 하락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이죠. 저도 20, 30대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 2, 3년 사이에는 우리가 참다 못 참고 모두 영끌을 해서 시장에 뛰어들었었던 주체들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이제 반대로 지금은 어떤 가격 조정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시장과 가격에는 좋지 않은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 이런 상태에서 더 불안해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이러다가 또 내가 외면하고 집이라는 자산에 대한 보유는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또 다음 사이클을 놓칠까봐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20대하고 이제 30대 입장에서 놓고 봤었을 때 어떤 투자 기준을 갖고 우리가 접근하는 게 좀 더 필요한지 이런 신호가 나오면은 이제 나는 어떤 자가 보유라든지 어떤 특정 목적에 뛰어들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싸게 사는 거 외에는 사실상 대안이 없어요. 전망은 잘 안 맞습니다. 전문가들도 전망 맞힌 사람 제 생각에는 별로 없고요. 오죽하면은 전문가냐 뭐 종이 하나 차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네. 그게 전망이 맞습니까? 아니 가장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이게 큰 변수로 작용했던 게 바로 고금리 태풍이잖아요. 자, FOMC 의원들이 2021년 지금도 딱 1년 쫙 전이에요. 2021년 12월에 2022년 금리 전망을 얼마 했는데요? 0.9로 했다고. 0.9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4.5잖아요. 아니 FOMC도 이 의원들도 전문가들도 틀린 금리 전망을 어떻게 이게 앉아서 그거를 전망해요. 사실 금리가 모든 게 결정해버린 지난 그 반분기 그러니까 한 6개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요. 지난해 미국 금리가 그렇게 치솟지 않았다면은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소폭 플러스를 유지했거나 아니면은 보합세나 아니면 좀 조금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약 보합세를 보였을 겁니다. 왜냐? 상반기까지 KBC쇼로 플러스였으니까요. 7월 달에 기준금리가 2% 넣고 10월 달에 3%를 넘으면서 이게 결국 뭐예요? 거의 연타식으로 결국 시장을 강타하면서 시장이 쑥대밭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걸 누가 예상했냐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그 지표는 제가 대단지 아파트의 랜드마크 아파트 흐름을 반드시 기억하시라. 나홀로 아파트는 의미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지면 물론 이게 진바닥인지 가바닥인지 봐야 되지만 항상 예의주시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지를 모으라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은 항상 정규 분포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도 일죠? 우리나라 남자들의 키가 170인가 뭐 상가 정도 될 겁니다. 여기 가장 빈도수가 높은데 리스크 관리는 이게 꼬리 위험이라고 아시죠? 그렇죠. 그거 따라 해야 되는 거죠. 급당값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를 대체적으로 한 사람만 듣지 말고 팬덤이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얘기를 종합해서 들어서 내 스스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타이밍은 저는 한 상반기 정도까지만 보시고 그 이후에는 결국 프라이스다. 그래서 싼 걸 어떻게 내가 장만할 거냐 그런 측면에서 자꾸 제가
프라이스를 보시라. 물론 이제 지금은 타이밍과 프라이스를 동시에 보시면 좋죠. 근데 나중에 가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싸게 사는 거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프라이스를 보면서 가격 경쟁력을 보고 접근하시라. 그래서 분양도 제가 싸지 않으면 접근하지 마라. 오히려 건매물 사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조금 공부하실 분들은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을 정도 열의가 있으시면 저는 경매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경매 공부 젊은 친구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요새는요 그 보통 인터넷에 회원 가입하면은 거의 90% 다 분석이 됐기 때문에 물론 빌딩을 낙찰 받는다 그러면은 좀 어렵지만 거의 뭐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권리 분석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권리 분석을 또 해주는 사이트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 말씀드렸잖아. 회원비 좀 내시면 다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부지런해야 돼요. 앉아서 이게 누워가지고 이게 감이 뚝 떨어지길 기다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새 제가 건매물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요새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 정보화 혁명 때문에 좋은 매물들이 거의 인터넷에 다 노출됐잖아요. 네. 요새는 집주인들이 항의 때문에 중개업자분들이 매물을 감춰놓고 있어요. 못 올립니다. 어떻게 팔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는 분들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뭐 다리품의 경제학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네네네. 요새 그게 다시 유효한 방법입니다. 일부러 그러면 가격을 오픈하지 않고 싼 가격이라서 그런 건가요? 너무 싸니까 주민들이 좀 반대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아예 급하게 또 내놓는 집주인분들은 동네에 안 내놓고 저 건너 뭐 동에 내놓기도 하고 그런 어떤 상황인데 그러면 정말 금매물을 원한다면 발품 좀 팔아서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 돌아다니면 혹시 저렴하게 나온 거 온라인에 올라온 거 말고 있느냐 좀 그래서 알아봐야 되네요. 여러분들이 아마 현장을 돌아보시면은 생각보다 금매물이 없을 거예요. 또 그 인터넷에 보통 보면 거래되거나 실거래가 되거나 언론에서 나오는 걸 보면 막상 가면 없을 거예요. 그 왜 그런 거냐? 몇 군데 안 돌아다녀서 그런 거예요. 지금 금매물은 마치 있잖아요. 숨은 보물찾기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이 숨은 보물찾기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면 바위 사이에도 있고 뭐요? 나무 사이에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죠. 그 금매물이 있을 만한데 그리고 바운다리를 반경을 좀 넓게 잡아야 되죠. 가령 자 이렇게 그 동네 보시면 가면 다 돌아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다 회사는 안 다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집을 좀 싸게 살려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 여의도가 직장이다. 그러면 내가 돈이 한 10억 정도 뭐 근처 있다. 아니면 10억 근처에 아파트를 사겠다. 그러면은 이제 많이 그 둘러볼 수 있잖아요. 뭐 요새 뭐 MZ세대 인기 있는 신길 뉴타운도 있고, 그다음에 흑석동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당산, 뭐 염창동, 방화동, 서대문, 마포 이런 군데 있잖아요. 보통 대중교통으로 1시간 정도 이내에 되는데 거기다가 일단은 점을 찍어놓고 일단은 매물 검색을 기본적으로 해보잖아요. 해보고 나서 그 동네에 가서 이 정도 되는 물건이 있으면 사겠다라고 제의를 하는 거죠. 부동산에 가서 사장님 요 정도 매물 있으면 저한테 빨리 좀 연락 주세요. 음료수 하나 이렇게 드리면서 제발요. 저 집 사고 싶어요. 한 개가 안 돼요. 바카스 적어도 한 박스 5천 6천밖에 안 하니까 플러스 좋은 걸로 좋은 걸 사다가 하시는 그 방법 외에는 사실상 저는 별로 좋은 방법이 눈에 띄지 않던데요. 오히려 단순해야 돼요. 오히려 면대면으로 직접 발로 뛰는. 지금은 정보화 시대의 기기가 이번에 안 먹힌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완전히 시장이 과거와 또 다른 모양새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지금까지 나오는 거를 보면 이제 조금 시장 자체가 경색되니까 이제 좀 연착륙 시키려는 스탠스를 취했다라는 것까지는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부양 정책이라고까지 보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부양까지는 아니죠 아직. 그러면 부양에 대한 이미지까지 입혀져야지 조금 바닥에 접근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그게 또 아직은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지금 나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정부 정책은요 보는 시각에 따라 뭐 그게 뭐 가령 뭐 일관성이 있어야 되냐, 탄력적이어야 되느냐, 뭐 그거는 뭐 논하기 나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과 호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과 보조를 같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가격과 거래량이 물 흐르듯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급냉하니까 당연히 더 추락을 막기 위해서 그죠? 여러 가지 그런 뭐 지지대를 세워야 되는 거고 만약에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뭐요? 재빨리 규제책을 내놓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지금 포노 사피엔스 시대 말하자면 스마트폰 시대에서는 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하고요. 정부 정책 간의 시차를 최소화해야 돼요. 이 갭을. 그게 저는 잘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비정상적 가격이 형성되기 더 어려워진다.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정부 정책은 나오더라도 아마 곧바로 뭐 당연히 뭐 반등시키기 어렵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네네. 이걸 이제 낙폭을 줄이는 거죠. 5% 떨어질 걸 3% 떨어지게 만들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거래가 아마 올해 일부 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금리 인상 랠리가 일단 마무리돼야 돼요. 네. 지금은 사실상 금리 공포 국면이거든요. 네네. 여기 어느 정도 다 올랐다. 그러면은 이제 일부 안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정부 정책하고 이제 서로 약효가 서로 맞물리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급급 매물은 좀 팔릴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바닥인지 진바닥인지 가바닥인지 그건 지나가봐야 한다는 거죠. 막 그래서 뭐 이런 뭐 있잖아요. 약시장에서 약간 뭐 미니 랠리도 나타나는 것도 있는 것처럼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조정을 한 2, 3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2, 3년. 그래서 뭐 작년 기준으로는 한 2, 3년 정도. 2, 3년이라면은 사실 그럼 올해도 정말 더 싸게 사겠다 싶으면 올해 집 사는 것도 좀 미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통계 지표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올해 대체적으로 연구기관들이 전망하는 게 한 2에서 한 4% 정도 하락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 안 떨어지는 것 같죠? 2에서 4%. 네. 근데 실거래가는 또 아까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들이 KBS 해보면요. 실거래가하고 아까 지표하고 한 3배에서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한 보통 한 4배 정도. 제가 우리나라의 지금 KB 시세로 올해 지난해 집값이 3%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럼 얼마 안 떨어진 그런데 전국 아까 한국 부동산은 조사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10% 정도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2달 더 남았죠. 그러면은 한 12% 정도 건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4배 4배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지금은 약간은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느낌이 들어서 지금은.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빠지게 되면 계속 좀 기다려보자 이제 이런 심리가 조금 강한데 뭐 요즘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프로젝트 파이낸스라든지 부동산 PF나 뭐 이런 뭐 금융 환경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신규 분양이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미뤄지거나 취소되는 일들이 좀 빈번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시간이 경과되고 나면은 다시 또 공급 부족에 시달리지는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기는 한데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아직은 뭐 공급 과잉 얘기하기, 참 공급 부족 얘기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요? 지금 올해 건설회사들 조사해 보니까 한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분양 예정 가구 한 27만 가구 정도 돼요. 27만. 예. 작년보다 한 14% 정도 줄어드는데 문제는 지금 미분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미분양은 늘어나고 우리 5만 8천 가구예요. 네네. 정부가 생각하는 그 위험선이 6만 2천이거든요. 물론 이제 과거에 많을 때보다는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93년부터 28년간 통계를 해보니까 약 7만 5천 가구 정도가 돼요. 문제는 너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이 늘어난 속도가 지금은 절대 수치도 좀 걱정을 하지만 너무 빠른 속도로 이렇게 미분양이 늘어나니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중소건설업체들은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죠. 이게 천수답 경제라고 하거든요. 뭐 주로 이제 주택이나 건축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이 좀 이렇게 부침이 심해요. 토목보다 이런 데들은 굉장히 이제 걱정을 하고 올해 아마 고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재건축 시장 따른 어떤 멸실이라든지 이런 영향은 크지는 않을까요? 이런 것 같아요. 수요는요.
실수요도 있지만 가수요도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시장이 우상향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5년 뒤에 집을 살 사람도 미리 당겨서 집을 삽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집값이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올랐던 거는 주택 수요를 이연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수요는 그냥 가수요도 당연히 뭐 유입이 안 되는 네. 구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보다는 지금 오히려 공급 시장에서 오히려 매물이 많으니까 공급 과잉이죠. 그렇게 보면 되고 아마 상기 신도시도 지금 뭐 속도 조절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저는 뭐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2, 3년간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군요. 물량 앞에 장사 없다고 그러지만 예. 금리 앞에 장사 없는 거죠. 네. 지금.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금리의 인상 기준은 어쨌든 뭐 상반기 어느 정도 수준 가면은 그 고점을 넘어설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 상당 기간 높은 수준으로 이어질 것이 사실 올해는 감내해야 될 일이지만 그 또한 이제 경기 침체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좀 꺾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1차 고금리 태풍으로 충격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경기 침체가 만약에 노무라 정권처럼 현실화된다면 네. 2차 충격을 받기 때문에 네. 제가 쉽사리 바다 논을 꺼내지 마라. 그거는 지나가 봐야 한다. 아무도 책임 못 지잖아요. 그때는 그럼 금리도 꺾일 수 있겠지만 주택 시장도 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물 경기에 둔탁합니다. 네. 그렇게까지 막 심한 자극을 안 받아요. 근데 1% 성장을 하면은 뭐 부동산이 그렇게 휘청거리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요. 펀드멘탈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이 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무라 정권 진짜 그 보고서가 저는 기후위기를 진짜 바라고 또 바랍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굉장히 최근에 자주 들었잖아요. 작년 연말부터. 근데 이제 진짜로 살 집이라면 어느 정도 가격 하락했을 때 너무 바닥을 잡으려는 욕심보다는 사도 된다. 그거를 뭐 10년, 20년 가져갈 예정이라면 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만 더 싼 혹은 이제 조금만 더 좋은 금리 환경에서라고 한다면 사실 한 1, 2년은 더 버텨보다가 사야겠다라는 마음도 생기거든요. 저는 꼭 급한 분들은 우리가 히말라야 올라갈 때 베이스 캠프를 치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급하다는 기준은 뭐예요? 집을 빨리 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좀 서두르는 사람도 있고 좀 보수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히말라야 올라갈 때 베이스 캠프를 치고 내가 안나푸르나 갈지 에베레스트로 갈지 여기서 베이스 캠프를 치잖아요. 네. 이게 얼마 정도냐 기준이 서울은 최소한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수도권은 마이너스 40%. 이 정도로 보셔야 될까요? 그 사라는 게 아니라 베이스 캠프를 그때부터 쳐서 살지 말지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물건을 고를 때 기본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보면은 2021년 4분기 평균 거래 가격의 30% 혹은 4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하는 지역과 아파트의 작년도 가격과 현재 가격을 엑셀 파일로 쫙 정리를 해서 몇 % 빠졌는지 좀 기간별로 정리를 그거 외에 해봐야 무슨 지표로 가지고 네. 보실 거예요. 뭐 주택 구입 가격 지수 뭐 200 넘었다고 이게 버블이라고 그 지금 보니까 작년 3분기 통계밖에 없어요. PIR도 보니까 이게 리얼타임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그 역시 작년 3분기 통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큰 흐름을 보는 데는 그 지표가 맞는데 현장에서 움직일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지 실거래가 네. 가격 메리트가 1차적이다. 뭐 굳이 뭐 저는 그렇게 안 사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좀 더 기다려도 되는 거죠. 뭐 기다렸다가 뭐 분양받거나 아니면 법원 경매 매물을 뭐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은 뭐 더 기다렸다가 바닥 확인하고 사는 거죠. 그거는 본인의 자유지. 그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했다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말씀 주셨던 그 가격 비교가 앱에 또 나온다네요. 네.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 예, 요새 많이 나옵니다. 요새 되게 잘 돼 있던데. 모르시는구나. 요새 네. 뭐 있어요? 저 좀 좋은 거 알려주세요. 그거 좀 좋은 쳐주세요. 앱. 네. 우리 저 시청자분 거기 좀 항상 요새 많이 하시는 부동산 앱이 많잖아요. 봐가지고. 네, 쳐주시면 좋죠. 예, 여러분들 좋은 앱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자, 우리가 사는 것만 얘기를 했는데 네.
기존에 샀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잠깐만요. 시간이 제한적인데 간단하게 그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럼 팔아요? 주식이에요? 예?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디레버리징, 부채 다이어트를 먼저 해라. 최대한으로. 그래서 전세 놓고 더 싼 전세로 가라. 네. 예, 대출이 있으면은 최대한 또 갚아라. 전세 세입자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월세 놓고 월세 가라. 아니면 부모 집으로 학가라. 그 방식. 일단 버텨라 그러면. 가장 그게 더 중요한 거고. 그러면은 이미 그러면 연끌했던 사람은 네. 그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하고 요번에 마음을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상처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꼭 조언을 한다면은 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것은 나의 잘못만 아니라 우리 세대 탓이다. 작년에요 103만 명이 집을 샀는데 무주택자들이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IQ 높은 사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나온 사람도 다 욕망의 집어덩이에 걸려들었습니다. 103만 명이라. 네. 심지어 로펌 변호사들도 이번에 샀다는 말씀이더라고. 자, 두 번째로는 내가 그 집 산 거 그것만 내가 실패했을 뿐이지 나는 인생의 낙오자는 아니에요. 다른 거에까지 문제를 그 확대시키면 안 돼요. 그거를 네네. 내 인생까지 공격을 하시면 안 돼요. 네. 그 사건에 한정해서 후회하고 반성하면 되는 거지. 그 사건과 내 인생을 절대로 분리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는 그것만 요번에 실패했을 뿐이지 난 주식도 잘하고 일도 잘해. 예. 그래서 너무 그 일 가지고 내 인생까지 휘몰아 가지고 과잉일반화에 휩싸이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빚의 무서움을 좀 아셔야죠. 그래서 빚은 양면성이 있고, 그래서 잘만 활용하면 후원자인데 잘못 쓰면 재앙이 되잖아요. 빚을 통해서 자산을 무한대로 늘린다는 이 부채주의 함정에서 저는 빠져나와야 된다. 네. 예, 빚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는 저축의 시대입니다. 빚테크의 시대가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도박과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인생이 거들난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도박인지 내가 하는 게 투자인지 저축인지 그거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나중에 내가 큰 인생의 시련까지 겪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도박식으로 이거는 주식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저도 경험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박식으로 모험적 투기를 거듭하면은 부자는커녕 중산층도 되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반성적 한번 사유를 해보시되, 다만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이번에 그런 어처구니없고 안타까운 일을 어떻게 보면은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생의 경험으로 생각하고 내가 좀 더 강건한 인간으로 거듭내는 일종의 수업료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번에 연끌 푸어가 됐다고 그래서 마음을 다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기가 안 돼요.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짧은 시간에 이제 부동산 시장 사고 파는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스탠스를 유지해야 되는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조만간 또 한 번 더 모셔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하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들어가. 그러면 거기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과 잘 지내면 별탈 없이 무탈하게 잘 끝낼 수 있어. 내가 가르치는 걸 좋아하다면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라면 너무나 슬프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느껴지시나요? 나의 미래, 여기서의 시간은 유한하잖아요. 은퇴하신 다음에도 남아있는 기간이 50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때의 생각과 날카로움을 내가 주도할 수 있는 다른 산업에서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말만 들어도 막 마음이 뛸 것 같아. 주체적인 삶을 위한 첫 시작. 미래대학의 가장 큰 하나의 슬로건이자 목표는 뭐냐면 각자가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더 넓은 대양을 향해서 가려고 그러면 먼저 뗏목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출발점을 미래대학으로 저는 좀 돕고 싶었죠. 2023년 내 삶을 위한 투자. 3프로TV 미래대학과 함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